네, 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예현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저와는 오늘 첫 호흡인데 아까 저 입장 전부터 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저 우리 진행자를 네. 보니까 설레임에 가슴이 떨립니다. 아유, 저도 설렙니다. 호흡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또 아빠 찬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논란, 청소년 목소리 반영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출근과 번아웃 사이에 놓인 직장인. 네, 정말 요즘에 세간에서 좀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 법률 이슈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또 아빠 찬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논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폭 논란이 있었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했다가 낙마한 사건은 정치권에서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은 말하자면 이제 가해자여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전학, 굉장히 중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라고 주로 이제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가 주도해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패소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문이나 이걸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보면은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이 피해 학생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행사했었고 네. 피해 학생은 굉장히 극단적 시도를 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는데 가해자는 이렇게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계속 소송을 거쳐서 시간을 끌다가 결론적으로 명문 국립대 합격했다. 이것이 맞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야 이거 정말 너무하다. 가장 중요한 공정과 정의가 적용될 학교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국립대로 불리는 서울대학교는 도대체 뭐라고 했냐 이런 불똥이 튀고 있는 건데요. 당시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게 되어 있고 다만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이제 학내외의 징계를 교과의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학생부 징계 이력을 확인했겠지만 당락에는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냐 없느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을 수 있다라는 뭐 분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 공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라도 징계를 줘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의 공분은 물론 충분히 이용이 되는데 만약 징계를 하려면 이게 서울대 학생이 학생 시절 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대는 징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한계가 전이라서. 있다. 그렇죠. 입학 전인 고등학교 시절의 학교 폭력 문제를 지금 서울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을 보면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인 정 씨에 대해서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의 잘못도 크는데 저는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었는데 어른들의 잘못된 대처가 오히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이 사태를 더 키우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피해 학생의 입장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영혼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자, 학폭 논란에도 과연 입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교육부가 직접 나섰는데 학교 폭력 이력이 담긴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활용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요. 그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이제 좀 절차적인 면에서의 원론적인 답변이지 일일이 다 조사
조사를 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요. 당시 장상현 교육부 차관의 발언을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되고 됐다, 기록이 됐다. 그리고 서울대 입시에서도 이 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바로 기재가 됐다 안 됐다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교육부 차관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학교폭력을 무마한 사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으냐라는 논란이 또 제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이 말하는 제도 개선의 방법이 뭐 틀리긴 합니다. 뭐 서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다만 제가 눈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사회적 논란이 막 시끄러우면 국회에서 이런 제도 만들자, 이런 제도 만들자라고 법안이 나옵니다. 아유, 법안 내는 거 좋죠.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현장 실태도 반영해서 정말 좋은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회적 여론과 공분이 잠깐에 그치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나서서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고칠 수는 없어요. 예. 어른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국민으로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의 징계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간 것을 두고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 변호사가 당시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응할 때 굉장히 고위급 검사였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언뜻 생각하면 부모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 사안이 뭐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사안이라 학교 폭력 명백하게 가해자,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죠. 예.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 가해자 부모들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당시에 고위급 검사였다면 고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는데 법적인 지식과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한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국수본부장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사검증을 하면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본인이 모르게 임명하진 않잖아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제 자식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좀 고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부모 못지않게 가해자의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너가 무엇을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진심 어리게 반성하자. 사과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입시와 결부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만 보호하려는 보호 심리가 이렇게 어긋난 행동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어떤 전문가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가해 학생도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를 어른들이 오히려 망쳐버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가해 학생의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처한 어른들의 문제, 가해 학생에게도 결코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 말씀하신 쪽쪽 다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깊이 공감을 하며 들었고요. 자, 일부 금전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소송전을 불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건 다소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 학교 폭력이 문제되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개인 사설 경호를 해주겠다라는 업체가 산업형으로 크고 있다. 이게 참 예. 너무나 씁쓸한 뉴스인데 네. 이 문제는 이 개인 경호를 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호를 하냐면은요. 아이의 뒤에서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네. 누가 괴롭힌다. 딱 포착이 되면 그 아이한테 가서 협박을 해요. 아저씨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최근에 판례를 보면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산업은 산업인데 굉장히 잘못된 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그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징계가 어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을 막거나 이것을 지연시키게 하려고 부모들이 이것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다 보니 이것이 어떤 법조계에서 산업으로 육성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 로펌에서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 나서겠다. 과연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징계만 어떻게 좀
뭐 지연시켜 주세요, 없도록 해주세요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참 씁쓸한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예.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그냥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들이 모두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법 전문가들,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전문가들이 탁 팀을 꾸려가지고 계속 소송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게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변협에서 파악을 해보니 전문 분야를 학교폭력으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2019년 4명이었는데 최근에 17명이니까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이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피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이걸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이걸 뒤집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간 끌기. 예. 입시 앞두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건 어떻게 막아서 입시에 도움이 되자라는 건데 아유, 입시 중요하죠. 입시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학부모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 문제를 입시와 결부시키는 것도 참 저는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역지사지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일이 안 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다 부모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 전학 처분을 내린 근거 규정이기도 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을 보면은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학급을 교체할 것 이렇게 명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진행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학급을 교체할 내용 이거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강제로 어떻게 뭐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분리를 시킬 예.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가 있어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전학을 보냈으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영원히. 이제 전학 조치는 예. 굉장히 무거운 거의 징계급 수준이고 생활기록부에 남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중간 이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징계라기보다는 조치에 가까운 것이에요. 물론 뭐 징계적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이에요. 예. 그러나 이게 왜 어떻게 헌재까지 가게 됐냐면은요. 2017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가해 학생 네. A,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학생 B가 예. 헌법 소원을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자치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피해자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조치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왜 위헌일까? 예를 들면은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가 네. 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이 드렸는데 학폭위 과반이 학부모 위안이다. 전문성이 담보되지가 않았다. 세 번째, 그러면 학폭위 허위의 가능성도 있는데 회의를 소집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느냐. 네 번째,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학폭위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양쪽 모두 조사를 받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질질 시간을 끌어왔던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생의 논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부모들이 그렇죠. 당연히 이제 코치를 했다, 전문가들의 맞습니다. 조언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헌재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폭위는 개별 학교 현실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했고요. 네. 또 가해 학생이 받은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진학하는 점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그 가해자 학생이 주장을 했는데 이 조치, 특히 피해 학생 접촉 금지는 왜 만든 거냐면은요. 말 그대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나를 때리고 언어폭력 가하는 학생과 같은 교실에 계속 둔다? 이거 자체가 또 다른 가해이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헌재도 다시 한번 결론을 했고요. 과잉금지도 아니고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요. 서면 사과를 통해서 잘못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교육에 효과가 있느냐,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느냐, 피해자의 분야 다각적으로 아마 헌재에서 판단해서 합헌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2030 세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나, 교육 문제. 또 하나, 군대 군대. 문제. 이 문제에 네.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 정말 뭐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일 거죠. 예. 학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상인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번 정순신 변호사의 이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 그리고 아들의 학교 폭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명문대 입학한 이 과정이 드러나면서 많은 2030 세대가 어디에 공정이 있고 어디에 정의가 있느냐 이렇게 허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는 예. 뭐 2030 세대가 아니라 40대입니다만 네. 제 주변에 엄마 아빠들 다 난리가 났죠. 이게 왜냐하면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기 그럼요.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더 글로리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문동은 피해자. 연진이하고. 그렇습니다. 네. 연진아. 나쁜 연진이. 연진아 나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죠. 피해자는 여인 속에서 사는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네. 학생이고 가해자들은 소위 돈도 많고 빼기는 집안의 자녀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결국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네. 시험 봐서 학교에 들어가고 맞아요. 가해자들은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 편하가고 있는 이 현실인데 2030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가해 학생도 나빠. 그런데 그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고 보여주는 부모 찬스라는 점에 더 분노한 거거든요. 예. 이번 사건이 아마 2030 세대가 느끼는 그런 박탈감, 가뜩이나 흑수저 서러운데 입학 문제까지 이런 게 적용했단 말이야. 이런 네. 허탈한 말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2030 세대 입장에서 사실 요즘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왜 인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현실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판타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또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고 하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한 그 주인공이 네.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재벌집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소수자라든가 약자를 위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보려고 좀 통쾌한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시 100%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 입시제도 손질에 대한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결국은 대학도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니까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적만을 갖고 학생의 우수성을 과연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럼 그것은 죄송하지만 학원이지 학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의 손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우리가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제재를 주는 방식으로만 논의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뭐 학교 폭력이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살았나. 되고 어떻게 보호를 해줬냐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해자에 대한 응징, 복수, 뭐 법적 처벌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정시에도 학교폭력 여부를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또한 민주당이 또 바빠졌어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관련 법안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3만 명이 정도 되는 그 조직을 이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에 예. 왜 이런 인물을 임명을 해서 낙마 사태까지 오게 됐느냐,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이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기존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죠. 네. 그리고 어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도 이 부분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네. 왜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감을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책임감을 통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른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 강덕구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여부 반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이라던가 인사의 과정, 시스템의 문제점, 이런 부분, 또 이것을 감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어떤 비판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고위 공직 자제분한테 일어나는 게 좀 흔치 않은 일인데 이거를 또 법안으로까지 만든다고 하니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건가? 너무 당연시 되는 건 아닌가? 네, 검증이 네, 좀 그래요. 혼란스럽네요. 예, 근데 이제 인사검증을 할 때 예. 본인에게 일단 동의를 당연히 얻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제 범죄 전력, 재산, 요즘은 특히 이제 부동산도 많이 본다라고 네네. 하는데, 자녀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네. 해서 잘 안 됐었죠. 근데 이번 사안을 보니까 해야 해야 된다라는 되겠구나.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예. 아마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예 딱 명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에서는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잇따라 붙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이제 뭐 부끄러운 대학 목록에 이제 고위공직자라던가 임명권자를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이 서울대 학생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피해자가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고, 그런데 가해자는 이렇게 국립영웅대 들어온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 정말 이 아빠 백으로 뭐 학폭 가해자는 잘 살고 있고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 이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서울대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MBN에서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예. 서울대가 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했던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당시에 이 학교폭력 기록을 인지를 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 측에 밝힌 것을 보면 이게 정시다, 즉 수능 득점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감점이 됐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일, 즉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서울대에서 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또 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또 서울대가 최근에 여러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학내의 성폭력 문제도 불거졌었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 철학과 입학한 신미섭 씨, 2016년도에 입학을 했었고요. 네.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요. 이분의 이름을 제가 이제 실명을 원래 우리 피해자들은 공개할 수 없는데 이분이 지금 공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서울대에서 학생의 성폭력 실태를 전수 조사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분장을 하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 본인도 피해자라는 걸 공개하게 된 것은 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됐다라는 네.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서울대에서 한번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셨네요. 자, 또 조교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죠. 이게 좀 씁쓸한 벌금형. 현실입니다. 네.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 왜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해서 네. 연구 지원금 4,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또 2015년부터 3년 정도 네.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역시 꾸며서 1,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네.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썼나요? 학과 운영비에 썼는데 이 학과 운영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술 마시는 아하. 비용도 들어있더라 예. 라는 겁니다. 아. 법원에서 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네요. 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 지원금, 강의 지원 인력을 네. 보상금으로 편취했다. 재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한 6천여만 원을 지금 야금야금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 겨우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자, 네, 서울대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 10대 대학을 지향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성과 다르게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불거진 아빠 찬스로 인해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또 정부 인사검증 기능 문책론까지 대두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견해를 좀 전문가님께 듣고 평론가님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예,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본인의 권력을 자식들의 어떤 문제까지 개입시켜서 활용하는 이제 이런 것은 근절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예. 그러나 또 야당에서 지적을 하듯이 정부에서 인사검증이 또 철저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빠 찬스, 부모 찬스라는 말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학생들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요. 맞아요. 어른들의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설사 그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낸다면, 더구나 그것이 누군가의 자녀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용기이고 어른들이 지켜야 될 덕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더 이상 저도 오늘부로 이런 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청소년 목소리 반영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가부가 향후 5년간 청소년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앞으로 5년간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발표한 정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큰 줄기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 여가부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가정 밖 청소년에는 예전에 네. 우리가 말했던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사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 포함시키는 거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또 하나 내용,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잘 활용한다고요. 청소년인가 어디 뭐 2살 아이들도 막 만져요, 요새는. 네, 네. 아이들도 이제는 뭐 스마트폰 조작을 예. 막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건데 네.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것은요 기술적인 면,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디지털 기술이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이를테면 이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 이런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있는 내용을 내가 전파하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 계획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예. 굉장히 눈에 띕니다. 또 청소년은 항상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대상이라고 봤는데 네. 그것을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자. 이 부분도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오, 굉장히 신박한데요. 예. 자, 또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올해 62개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예전에 우리나라가 청소년 체험기회 하면은 보통 뭐
많아봤자 뭐 이제 역사 문화공간 체험 네. 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돼야겠죠.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62개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학교와 연관된 분야도 40개 있지만 네. 디지털 활동 분야, 특별 분야 오. 2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 분야가 신설된 게 어떤 것이냐? 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홍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저는 이 부분은 일단 별표. 물론 이제 앞으로 잘 되는지는 예. 제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림픽이 치러지던 시기에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그런데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청소년 모의 유엔을 네. 동계올림픽 조직이라던가 미국 대사관과 힘을 모아서 하는 현장을 제가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 올림픽을 단순히 스포츠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올림픽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상은 무엇이냐를 토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올림픽 하면 메달,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내냐인데 청소년들이 올림픽을 통한 평화의 가치, 올림픽을 통한 성평등의 가치, 올림픽을 통한 인권의 가치를 말하는데 제가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너무 훈훈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활동을 우리가 청소년들이 뭐 많이 오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한번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잘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를 경험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경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내 자녀가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체험시켜주고 싶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가 예.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맞아요.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면, 그것은 사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관점, 철학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사 LH는 아동 청소년 멘토링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예, LH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대학생들과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문화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매년 총 200명의 멘토와 함께하는 멘티를 모집해서 활동비를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멘티로서는 멘토가 생겨서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멘토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수료증과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하고요. 또 우수 멘토는 시상을 했다고도 합니다. 정말 이것 또한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현대차가 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학생 교육봉사단 H 점프 스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이름만으로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또 알 수 있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이 대학생들이 교육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 사가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선발된 대학생 멘토가 함께 하면서 교육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멘토들도 또 다른 멘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 현대차 그룹 임직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냥 뭐 장학금, 활동비 이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멘토링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귀한 시간이네요. 선순환 구조 이렇게 될 수 있겠고 특히 뭐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좀 앞서간 선배들한테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또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청소년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제공하는 것도 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험이라던가 소통이라던가 공감을 해주는 정신적인 교류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 직업상 말씀을 드리자면 이 멘토들의 철학이 바로 서 있어야겠죠. 중요하죠. 멘토가 만약에 이 멘토링을 받는 학생에게 친구가 뭐가 중요해? 공부가
짱이더라. 아이고야. 공부만 열심히 해. 대학 가면 다 좋아져. 이런 식의 멘토링을 할 위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너무 현실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어린 시절의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를 선발할 때 좋은 학교 다니느냐, 소위 스펙이 뭐냐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토링을 정말 할 수 있는 인성과 철학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야, 참 역시 평론가답다 느낀 게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너무 좋다 대박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비판적인 시각까지 한 스푼 더해 주시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네. 예, 때로는 이 조언이라고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조언이 청소년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우리가 교육과 봉사와 나눔은 좋은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역시 어른들의 섬세한 접근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단순히 가출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요. 일단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법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 법률상 등장했었던 이 가출받 청소년은 네.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가출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약간 그 비행 청소년 느낌. 그렇습니다. 특히나 집에서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더 씌워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놀러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못 견뎌서 괴로워서 나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쉼터에 와 있는 아이들을 분석을 해보면 나오고 싶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왔다. 아이고, 네. 집에 있는 게 집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어부터 변경을 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부모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또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셔서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18살이 되면은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더 이상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종료됐기 때문에 이 보호 종료 아동도 이제 용어를 요즘에는 자립 준비 뭐 청소년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희망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립지원금 만약 500만 원 준다고 해도 500만 원으로 어떻게 자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받을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500만 원마저도 사기를 당해서 읽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책 늘리자라는 것이 논의가 됐었는데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 청소년 나쁜 아이들이라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기 위해 집을 나온 아이들이에요. 네. 여전히 어른과 사회와 제도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위해 집을 나왔다 이 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로서 또. 예, 자,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원은커녕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매수를 지원하는 어른들도 있다고요. 예. 제가 옛날에 이 가정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10대의 여중생, 초등학생 심지어 여고생들 가출했을 때 정말 이 경찰과 피해 보호 기관들이 긴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이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소년이 처한 환경을 이용하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당장 숙식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숙식 해결해 줄게 해서 이 아이들을 성매매 업체와 연결시킨다던가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SNS의 이 발달의 부작용인데 이런 SNS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언론에서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상 뭐 성매매라던가 강요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받은 판결문 69건을 전수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중에 51건이 SNS 랜덤 그렇게나 채팅 많이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말하자면 성매매가 이루어졌더라. 즉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SNS까지 우리가 어떻게 저지르봐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될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급한데요? 너무 시급하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서 감옥행이 확정된 일당이 단체 생활을 거부한 선후배들을 찾아내서 감금을 한 뒤에 집단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은 주로 어른들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데도 이렇게 조폭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발이 된 거죠. 네. 춘천지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B씨 등에게 징역 2년 2개월에서 2년 8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주범의 지시로 단체 생활을 해요. 네. 단체 생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체 생활에서 좀 이탈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력에 가해진 거죠. 이거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조폭 영화에 나온 맞고 거죠. 이제 죽기 전까지 맞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네, 게 여길 탈퇴하려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악용을 해서 네. 금방 추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현대판 노예 아닙니까? 아유, 그러게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판시를 하면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또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쉬운 변종 룸카페. 아유, 이것도 참 심란하더라고, 기사 보니까. 자,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죠. 예. 이거 진짜 문제예요. 네. 물론 이제 룸카페를 다 단속한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이제 마치 그 숙박업소처럼 네. 거의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차단을 해놓고 매트리스 설치하고 성인 영상물 볼 수 있게 TV 시설까지 해놨다. 더 문제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했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이런 세 곳을 단속을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되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경찰의 단속은 사실은 좀 사후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제도를 말할 때 허가와 단속 문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 법에 적용을 했고 지금 법의 사각지대는 어디 간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뭐 사전에 교묘하게 다 그렇습니다. 사전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피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 청소년 대상 범죄를 취급하는 부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성비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얘기인가요? 지금 경기 남부경찰서 소속의 모 경찰서의 직원들에 잇따른 이런 문제가 지금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성 청소년과 직원도 예.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아. 여성 청소년과가 이런 청소년 여성 대상 성범죄 문제를 조사하는 부서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충격을 준 거거든요. 또 다른 뭐 사례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경찰 뭐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특정 경찰서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경찰서에서.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에 있는 한 경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피해자가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냥 경기 남부 경찰청의 한 경찰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여가부의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플랫폼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위기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지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24년까지 이제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는데 그 소재랑 신상 파악이 어려웠던 은둔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체 파악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청소년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각도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가정폭력 문제, 아동학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그 가정 안의 문제로만 봤어요. 예.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어떤 청소년이 가출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 그럼 일단 이 가출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비난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않죠. 제가 그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국가와 정치권의 제도적
보완 시스템이 계속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래도 이번 계획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은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일단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법률 이슈 토크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출근과 번아웃 사이에 놓인 직장인입니다. 평론가님 혹시 그거 아세요? 직장인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커피가 흐른다는 사실 공감하시나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공감할 얘기입니다. 커피 수혈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한 웹툰에 네.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됐어요. 입사하기 전까지는 직장인들이 커피 탁 들고 멋있다 커피 한 잔에요 이랬는데 뉴요커처럼. 그렇죠. 예. 본인이 입사해서 이거라도 먹어야 잠이 깬다 정신이 든다 이런다라고 하는데 뭐 직장 생활 참 쉽지 않다 이런 맞아요. 것으로 좀 약간 뭐라고요 웃기고도 슬픈 장면이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요즘에 커피 한 잔이 뭡니까? 2잔, 3잔 하루에 막 5잔까지 먹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그래서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2021년 직장인들의 세전 기준 월 평균 임금이 33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333? 많이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한 명이 4명을 부양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실 수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가장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많다 적다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이런 통계가 나오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일단 봅니다. 어. 대기업은 평균 563만 원, 예. 중소기업은 266만 원으로 2배 넘는 격차가 났다. 아. 청년들이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하는 걸 청소년 탓으로 청년의 탓으로 돌릴 수 없겠죠. 이 그럼요. 정도면 이 부분 네.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직장은 산업과 관련성이 크다 보니까 산업에 따라서 또 임금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증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증가가 있는 부분 금융 부분이었어요. 금융과 보험업. 그런데 감소한 부분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이제 아무래도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30대 순이었다고 하는데 연령별로는 좀 이것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직장 생활 오래 하면 또 연봉이 늘어나는 그렇죠. 시스템이 아직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리는 건 비밖에 없다. 내 월급밖에 없다. 자, 실질적인 임금은 정말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2022년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 57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 이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2017년에는 34조 원. 네. 정부에서 세금 정말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이 걷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유리지갑 정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봤어요. 네. 뭐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또 다른 복병. 물가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그런데 월세로 30만 원 내던 것이 물가 상승분 반영해서 월세로 50만 원 내라. 올랐으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이 어떤 임금의 체감도는 확 낮아지는 그렇죠.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질 임금을 한번 반영했더니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근로자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습니다. 네. 즉 이걸 단순 수치만 비교해 보면은요, 버는 돈은 액수는 많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줄었다. 쓸 게 없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 직장 그 번아웃 문제가 저희 뭐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기분 좋게 다닐 텐데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고민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채용 갑질을 시전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갑질의 유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네. 문제는 사내에서 벌어지는 갑질도 문제지만 사용주가 신입사원들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는 갑질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정규직 근로자 뽑는다고 공시해놓고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던가 또는 여기에 적용되는 뭐 야근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를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총액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라 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세대별로 스트레스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이른바 X세대로 불리는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직무의 과도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반면에
이루가 MZ 세대라고 부른 경우에는 네.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사내 문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직급별로 또 직무별로 연령별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디인지를 좀 분석을 해서 기업이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MZ세대 얘기까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자, 업무 과정에서 지적을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 등은 사실 직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이런 행위가 갑질이나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균형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생법률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예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1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